가뜩이나 가난했던 포르투갈인데 현재 그러니까 경제력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당시 화폐에는 무조건 금이나 은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있을 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물 교환으로 이제 나라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지? 라고 하니까 싸움으로 단련된 이 무사 계층들은 많은 거예요. 워낙 오래 싸웠어. 워낙 오래 싸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를 빼앗자라고 그래가지고 1415년에 19,000명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네. 지중해로 건너갑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세우타라고 하는 요 지역이 돈이 많다. 뭐 무역 같은 거 많이 했겠군요. 그렇죠. 네. 이런 소식을 듣고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1415년 8월 21일 날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단 하루 만에 점령해요. 점령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서부터 그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됐다. 아. 최진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포르투갈을 네. 여행하고 있습니다. 네, 포르투갈이 뭐 해먹고 사는지 그렇죠. 그런 얘기는 좀 나눠봤고요. 네, 코르크의 나라. 네, 코르크 전 세계 1위. 네. 오늘은 포르투갈 예, 예전 오늘은 이야기. 역사. 네. 이게 오래간만에 되게 지구본 연구소 정통파로 네.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은 이제 역사인데 네. 포르투갈 역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여러 번 다뤄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항해 시대 뭐 이런 것까지 엮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 포르투갈 역사는 여러분들께서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우리가 보통 이베리아 반도 그러잖아요. 스페인, 포르투갈 묶어서 이 동네의 역사가 은근 복잡해요. 복잡해요? 네, 이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뭐 프랑스, 뭐 독일 이러면 기본적으로 유럽 사람들끼리 치고받는 걸로 끝나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이 또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온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복잡도가 좀 높다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말씀드릴 사항들은 크게 네. 과감하게 뛰어넘어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베리아 반도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프리카랑 되게 가깝게 붙어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류가 이제 탄생한 아프리카에서 비교적 빨리 넘어왔던 이제 그러한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지역에 사람이 언제부터 살았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이베리아 반도 지금 포르투갈 지역 같은 경우는 한 40만 년 전. 그래요? 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이제 엄상궂게 생긴 이 복원이죠. 복원한 건데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겐시스라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보다는 이제 한참 전에 있었던 이제 그러한 인류죠. 그래서 이런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두개골 화석을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도를 그려본 거죠. 복원을 해본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는 그러면은 하이델베르겐시스만 있었냐? 그렇지는 않고 이제 네안데르탈린도 이제 이 지역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인류학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현생 인류 전에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이 현생 인류 전에 이제 보면 네안데르탈린도 있었고 뭐 호모 에렉투스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전 지구에 호모 사피엔스만 지금 80억이 있다. 이건 사실 상당히 좀 외로운 그런 느낌인데 뭐 이 호모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만 5천 년 전에 여기 보면 아프리카에서 뻗어나가서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이제 그러한 경로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꽤 이른 시기에 이제 도착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이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것은 거의 호모 사피엔스 피 속에 있는 어떤 뭔가가 아닌가 싶은 정도 들어요. 종특 뭐 이런 거. 종특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휘감고 다니면서 막 저 땅 끝까지 간. 네. 야, 이건 정말 참 드문 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뭐 나름 지구에서 가장 번성하고 똑똑하거나 혹은 뭐 번성하고 있는 네. 종이 아닐까 생각도 되고요. 예, 좋은 종인데 참 이렇게 일속일종이잖아요. 호모 속 호모 사피엔스 하나.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단조로운 존재입니다. 보면.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훅 뛰어넘어 가지고 기원전 한 1000년쯤 전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아일랜드 이럴 때 이야기 나오는 이제 켈트족. 네. 예, 켈트족이 중부 유럽 지역에서 지금의 포르투갈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중해 이제 바다 쪽으로도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면서 이제 중부와 북부 지역은 이제 켈트족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현재 포르투갈 네. 기준으로 봤을 때 남부 쪽은 이제 페니키아, 이제 카르타고 이쪽 계열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도 보면 북방계 있고 남방계가 있는 네네. 것처럼 여기 네. 약간 위랑 아래에서 이렇게 서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예. 좀 같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포르투갈 지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 로마 전쟁. 특히 이제 로마 역사를 보면 가장 손에 땀을 쥐고 볼 수 있는 역사가 이제 한니발과 이제 로마가 붙는 이제 포에니 전쟁이죠. 아, 거기 이제 포에니. 네, 어떻게 보면 로마가 가장 힘겹게 싸우고 총력전을 벌여서 네. 대등한 어찌 보면 더 큰 상대를 때려눕힌 것이 이제 포에니 전쟁이었는데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포르투갈이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지중해 끝에 그리고 이제 대서양하고 가는 요쪽이 이베리아 반도인데 네. 이 지역이 아프리카랑 가깝잖아요. 네. 아프리카랑 가깝다 보니까 이 지역은 사실 카르타고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 거점 뭐 이런 이제 느낌이 있던 지역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카르타고랑 일일이 전선에서 붙는 것보다 카르타고의 뒤통수 특히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면 장기전에서는 로마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베리아 반도를 이제 기원전 218년에 로마군이 쳐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지금이야 이제 유럽 지도상으로 보면 뭐 카르타고나 뭐 이베리아 반도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만 예전엔 좀 거리가 멀지 않았을까? 거리가 멀었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게 지중해가 없었다면 네. 그렇게 넓게 움직일 수 없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카르타고는 기본적으로 해양 민족. 네, 네. 그러니까 지중해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땅 가운데 있는 네, 바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중해 주변에 있는 땅은 다 내 거. 이런 이제 멘탈이 이제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이베리아 반도에 와 보니까 이 동네는 구리도 많고 아. 주석도 많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과 은도 많아요. 뭔가 이렇게 다루기 쉬운 금속들도 많고 그렇죠. 하니까. 농사도 잘 되고. 네. 그래서 이 지역을 로마가 이제 탈출을 하면서부터 네. 카르타고는 이제 급속히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로마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카르타고하고 이제 전쟁을 벌인 와중에 로마가 이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장악을 했느냐?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딱 했던 거고 전쟁이 끝나고 한참 있다가 이제 기원 후 19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도 19년이 지나서야 네.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이제 완전히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한뭐 1, 2년, 십수년이 아니고 그렇죠. 꽤 오랜 기간 동안 차근차근 네,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넓혀갔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2세기경 정도가 되니까 이제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 가지로 뭐 광업, 농업 이런 게 잘 잡힌 이제 그러한 지역으로 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거기 돼지도 좀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하몽 네, 거기 돼지고기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제 우리 로마 시대 건축물 중에서 보면 수도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아치를 막 쌓아가지고 예. 쫙 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탈리아 본토가 아닌 네. 이제 이런 지역에 많이 이제 남아 있죠. 그러니까 예전서부터 이 지역에 농사짓기 좋고 네. 그다음에 특히나 로마인들이 이베리아 반도 쪽에서 이제 광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물을 힘을 빌려 가지고 광산을 개척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한 3세기 정도부터는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네. 서양의 이제 일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네. 일단 로마의 어쨌든 뭐 속국 내지는 뭐 속지 정도가 이제 그렇죠. 되다가 예, 로마 영토였죠. 예. 영토였다가 이제 로마가 우리가 이제 위축되기 시작했던 결정적인 계기, 우리 역사 네.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게르만족의 뭐 대이동, 네네네. 민족 대이동. 그러면서 이 게르만족이 저 지금 라인강 주변에서 있다가 지금 그 이탈리아 쪽으로만 내려온 게 아니고 서쪽으로 가면서 지금의 프랑스 그리고 더 지나가지고 지금의 이제 이베리아 반도까지 오게 됩니다. 네. 이게 한 409년 정도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지도는 이 당시에 왔던 게르만 이제 이동 당시에 각 게르만족도 한 종족이 아니거든요.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그 분파들이 이제 어떻게 이 지역을 장악을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와가지고 서로 살기 좋은 땅, 내 땅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점령을 이제 하면서 로마가 아닌 이제 게르만 네. 계열의 이제 땅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독자적인 왕국 뭐 이런 게 생겨나기는 조금 전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 어떻게 보면 로마가 몰락을 하고 사실 중세 로마 역사, 그러니까 로마가 몰락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로마 그 서양의 역사는 막 정신이 없는데 네. 이베리아 반도도 이제 그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500년, 서기 500년 정도 되니까 또 다른 이제 야만족이라고 부르죠. 소고트족이라고 부르는 네. 이쪽이 이 이베리아 반도를 하나로 등장을 하면서 625년이 되면은 이베리아 반도를
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 색깔로 딱 정령. 그러니까 로마는 힘이 좀 약해지고 여기까지 신경 잘 못 쓰고 그렇죠. 그 틈을 타서 이제 예. 게르만 이런저런 민족들이 있다가 네. 서고트 왕국 같은 서고트 왕국이 이제 왕국이? 이 지역의 자리를 슬금슬금 잡더니 통일을 625년에는 이베리아 반도를 하나로 점령을 했어요. 예, 샥 묶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11년까지 이제 유지가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한 100년 정도 이제 존속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서고투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우다 보면 뭐 이중 사회 이런 것들 보통 배우죠. 옛날 발해가 적당한 예일까요? 이중 사회? 예. 그러니까 거꾸로 유민과 그렇죠. 말갈족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따로. 그러니까 이제 지배 계층은 소수, 밑에 다수를 이루는 사람들은 따로. 네네. 이제 이렇게 이루는 사회들이 예전에는 종종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고트족이 이 지역을 점령했다. 네. 그래서 왕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서고트족은 전체 당시 이베리아 반도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많아봐야 2%? 그래요?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지배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네. 섣불리 섞이기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쓰는 말도 다르고, 네. 종교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상당히 이중 사회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예. 얼마까지 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711년이니까 711년. 예, 625년에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싹 통일을 해놨다가 한 100년 정도 있다가 뭐 710 몇 년도 아니고 711년 네.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를 드리게 된 이유는 뭐냐? 누가 쳐들어왔구나. 네, 남쪽에서 네.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바다 건너. 네. 바다 건너 뭐가 있죠? 북아프리카. 네. 예. 이 지역을 휩쓸고 있던 이슬람 세력이 네, 이 지역으로 오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중해를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짧은 곳이 지브랄타 해협이 있는 이쪽이잖아요. 이베리아 반도. 여기 뭐 배 타면 뭐 그렇죠. 반나절이면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서고투족 영토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세우타라고 하는 지금 스페인 영토인 지역 있죠. 네네. 이 지역도 빨갛게 표시가 돼 있죠. 요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역하고 북아프리카는 사실 한 동네처럼 쉽게 오가던 빤히 바라 보이는 동네니까. 근데 711년에 당시에 이제 우마미야 왕조, 이제 이슬람 우마미야 왕조의 칼리프였던 와알 알리드 1세가 이제 이 지브랄타 이 지역에 병력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타리크 이븐 지하드라는 이 장수가 이제 지휘를 하게 되는데 순식간에 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고투족이 실제로 보면은 1%에서 2%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소수의 지배자들의 우력은 의외로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몇 번 결정적인 전투 딱 하고 나면 끝. 그다음에 백성들은 아니 뭐 위에 지배층은 누가 됐든 난 뭐 지금이랑 똑같겠지.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쉽게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이슬람 세력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요때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이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했던 요 상황을 이제 알 안달루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달루스의 개 뭐 이런 이제 뭐 소설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 이 지역은 안달루스라는 명칭으로 주로 이제 호칭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안달루스다라고 네. 이제 부르면 요 시기는 대충 이슬람 세력이 점령했던 한 711년 이후. 그렇죠. 네. 이때서부터 이제 한 1400, 1500년도에 가까이까지 네. 꽤 오랫동안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의 점령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시기가 꽤 길거나 혹은 뭐 그 메인인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연히 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을 했으니까 예. 그러면 이베리아 반도에서 동쪽으로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면 어딘가요? 프랑스? 프랑스죠. 예.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 그러니까 뭐 당시 신성 로마 제국 이쪽이랑 이제 한판 이제 붙어서 지죠 이슬람 세력이. 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기사들 무장을 다룬 게 뭐 롤랑의 노래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래된 기사 문학의 그 배경이 되는 어떤 그러한 시기가 이제 이 시기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막 여기저기로 쫙 뻗어가다가 몇 번의 이제 이 방파제들을 만나면서 딱 그치게 되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이 이베리아 반도는 이제 이슬람 세력으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도를 잘 보시면 북쪽은 색깔이 다르죠. 이베리아 반도의 요 북쪽 지역은. 요 지역은 이제 북부는 이제 갈레키아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원래 있던 이제 소고투족이나 이쪽이 이제 후퇴하면서 여기는 이제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은 어떻게든 지킨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쓸만한 지역들은 대부분 다 이슬람. 그다음에 북부 아주 조그마한 지역에 이제 잔여 세력들이 이제 남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1년에 시작된 이슬람의 이제 이 알 안달루스 시절은 이제 1492년까지 지속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독교도들을 다 학살하거나 그렇지는 이제 않았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은 통치자들만 이슬람이면 되고 네. 그 밑에 이제 뭐 다른 종교, 뭐 유대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이슬람 아니면 세금, 뭐 지지야라고 부르는 세금만 좀 더 내면 믿도록 해줬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크게 상관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알 안달루스 시절 이 땅을 다스리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통 무어인 이렇게 보통 이야기 많이 하죠. 무어인? 예, 무어인이 뭐예요? 무어인은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 거주하던 이제 무슬림들을 이제 서양 사람들이 통칭해가지고 이제 무어인들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어인 같은 경우는 지금의 아랍인보다는 조금 더 흑인에 가까운. 예,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그림이나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남아 있는 거죠. 보면은. 아, 그럼 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배 세력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주로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하고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이란 기치 하에서 이베리아 반도로 넘어와서 네. 이제 알 안달루스를 이제 점령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절들이 이제 오래 지나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원래 이 지역에 있던 기독교 세력들의 이제 반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아까 이제 711년에 이제 점령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네네네. 근데 이제 718년에 당시 남아있던 소고투족 사람들이 중에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이 위쪽 요 지금 남아있는 요 위쪽 지역에서 이제 지도자로 선출이 돼가지고 저항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차례 전투를 이제 하면서 뭐 722년에 뭐 코바동가 전투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무어인들한테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무어인들하고 싸워서 무조건 우리가 지는 게 아니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 북부 지역에 아스투리아라는 이름의 기독교 왕국을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네네. 아스투리아 그러면 이제 맥주도 있죠. 아스투리아. 예. 예. 본 것 같아요. 예. 거기 여기서부터 예, 나온 거군요. 이때부터 이제 나온 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슬람 세력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은 그 내부에서 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이제 아랍, 네. 중동 지역을 터줏대감으로 하는 아랍 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베르베르족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모로코 이야기할 때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사이가 좀 이제 안 좋은 거죠. 아랍 세력 내에서도. 아랍 세력 내려서도 왜냐하면 이제 아랍 그 이슬람 세력 중에서도 아랍이 왠지 더 우위에 있고 베르베르족은 좀 험한 일도 하고 좀 대우도 못 받고 좀 하다 보니까 네. 서로가 이제 갈등 관계를 이제 빚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스투리아 네. 이 왕조가 점점 이제 힘을 넓혀가지고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1031년 11세기가 되니까 이제 우마미야 왕조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네. 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이슬람 세력들도 다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아랍어로 타이파라고 하는 소규모 이제 나라로 이제 이렇게 지금 다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따지면 당시에 이제 오히려 위쪽에 있던 기독교 세력들은 아까 전에 지도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틀을 잡았죠. 뭐 레온, 뭐 카스틸리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 나라로 이제 대충 정리가 되는데 이 밑에는 막 올망졸망하게 막 있으니까 이러면은 누가 이길까요? 보통 싸우면 아니 큰 데들이 작은 데를 하나씩 각계격파하면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점점 기독교 세력들이 이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뭐 1030년 뭐 이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베리아 반도라는 지역을 놓고 뭐 이슬람, 기독교 서로 간에 이제 땅 먹게 하던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11세기 들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뭐 소가 닭 보듯이 하던 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서로 이제 명백한 적대 세력이 되면서 갑자기 이 이베리아 반도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 소유럽 사람들한테.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 세력의 최전선에서 지금 기독교 세력이 잘 싸우고 있어. 응원을 보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기독교 세력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는 것을 레콩키스타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재정복이죠. 리콘퀘스트.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고 성전 이런 의미로 이제 격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무슬림에 빼앗긴 우리 땅을 되찾아와야 그렇죠. 된다. 네. 이제 고토 회복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점점 이제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색깔로 표시를 쭉 해놨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남아있던
요 마지막에 남아있던 요 그라나다 지역이 이제 1492년 무슬림이 마지막으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복문서에 사인을 하고 네. 북아프리카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콩키스타 같은 경우는 781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781년 예, 동안? 예, 아 이게 뭐 어느 순간 전쟁이 확 이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다 됐다가 요 맨 위쪽에 북부 지역 요만큼 남아 있는 지역에서부터 반격을 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네. 기독교 세력이 아. 레콩키스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베리아 반도에 다시 가져왔다. 네. 그래서 이거는 끊이지 않는 투쟁이다. 라고 보면은 이제 781년 동안 이어지게 된 거죠.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저 무슨 포르투갈인 이런 건 아예 없었던 없고. 거죠. 그냥 이베리아 반도라는 반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도대체 포르투갈 이야기는 언제 나오느냐? 네. 이 레콩키스타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이제 868년쯤에 네. 포르투갈이라는 존재가 역사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프로님 뭐 귀족 계보는 잘 아시죠? 귀족 계보요. 이 하이어라키 아, 그 백작. 제일 위에가 공작. 백작. 아, 공후 백남장인가? 공후 백자남. 아, 공후 백자남. 네.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예. 이렇게 되는데 포르투갈은 처음에 백장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 좀 작네요. 작죠.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장용 같은 경우는 공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무슨 공국.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나라 수준에 준하는 존재로 이제 봐주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키예프 공국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후장령 같은 경우도 사실 많지 않은데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에 나는 것들은 백장령이면은 정말 아주 작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868년 이야기를 들었는데 868년에 당시 이제 기독교 세력 아스투리아 네. 세력의 이제 귀족이었던 비마라 페레스라는 요즘 동상의 주인공입니다. 요 비마라 페레스라는 이 양반이 백작이에요? 네, 백작이었습니다. 네. 근데 요 양반이 이제 요 포르투 지역을 이제 지금 포르투 한국 있잖아요. 우리 포르토. 네. 예, 포르토 와인이 있는 요 지역을 공략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요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아스투리아 이제 왕국의 왕이었던 알폰소 3세가 네. 이 지역에 이제 이 땅 이거 너 땅이라고 영지를 하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영지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라고 하다가 이제 네. 포르투갈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항구 도시. 예,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이제 백작이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아. 예, 이 페레스 같은 경우가 테레스 백작이. 예. 아. 현재의 요 영토가 그러니까 귀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땅이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이제 너 잘 싸웠으니까 이거 이제 너 땅으로 줄 테니까 정식 귀족.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후작이나 뭐 남작, 백작 이런 식의 이제 자규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르투갈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백장용으로 이렇게 존속을 하다가 11세기 들면서 아스트리아 왕국이 갈라지게 됩니다. 당시에 페르난도 1세라는 이제 왕이 이제 사망을 네. 하면서 그러니까 모국이 갈라지는 거죠. 그렇죠. 모국이 갈라지는 네. 거죠. 이번에 알폰소 6세가 이제 이 흩어진 왕국들을 네.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 포르투갈 요즘 포르토 지역이 네.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알폰소 6세는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따로 있고 싶어. 그러니까 이 알폰소 6세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야, 이 자식 봐라. 이거 포르토 지역 이거 꽤 중요한 항구인데. 백작 주제. 예, 뭐 니들 거기 있으면은 잘못하면 이게 또 도망갈 생각할 것 같은데 싶으니까 이제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제 이 땅을 네. 넘겨주고 네. 여기다가 이제 뭔가 통치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사위를 부릅니다. 사위. 예, 네. 사위. 이제 부르고뉴 지금 프랑스 지방이죠. 부르고뉴 지방에 있던 이제 앙리라고 하는 네. 부르고뉴 앙리 또는 이제 애니크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이 포르투갈 지금 백장령을 네가 다스려. 그래야 내가 마음이 좀 놓이겠어.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니크가 이제 포르투갈 이 지금의 포르투갈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이 와중에 이제 알폰소 6세가 네.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이제 고민을 네. 이제 계속 하는데 그 다음에 이 궁정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이 포르투갈 지역하고 계속 사이가 좀 이제 안 좋은 일이 이제 벌어지다가 네. 1139년에 이 부르고뉴 왕리의 아들이었던 아폰수 애니크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네.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레온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네. 이겨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나는 왕이야.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려온 사람이 이 포르투갈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예. 말 그대로 데려온 좀 주국 같은 곳에서 레온에서 이제 벌어지던 그 왕이 죽고 나니까 네네. 국의 다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난 장인어른 믿고 왔는데 나 장인어른 돌아가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니네는 못 믿겠다. 니네는 못 믿겠다.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제 왜 자꾸 딴 노선 타느냐? 네. 라고 하는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이 사위의 아들이었던 아폰수 에니크가 이제 전쟁이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 스스로를 이제 아폰수 1세. 네. 나는 포르투갈의 왕.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레온 카스티아 왕국이라고 하던 네. 이 국왕 원래는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통째로 다스리던 이 알폰소 7세가 뭔 소리냐 나랑 제대로 붙어보지도 않고 네가 무슨 왕국이야 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등장 안 했군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카스티아 왕국. 카스티아 왕국. 예, 카스티아 왕국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1140년에 발데베스라는 전투에서 네. 이 포르투갈 지역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1143년에 최종적으로 갈라져 나와서 넌 따로 왕국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보를 거슬러 막 올라가면 프랑스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네. 이제 만든 왕국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백작 있을 때만 해도 이제 그 모국의 일부였다가 네. 프랑스에서 건너온 사람이 약간 좀 독립심이 강했는지 하여튼 그 백장령을 물려받아서 잘 다스리고 있다가 장인어른 돌아가셨으니 이건 내 땅.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사위가 기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이거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계열사 완전 분리해가지고. 네, 완전 분리해가지고 나 계열 독립. 근데 거기가 또 잘 돼. 예. 네. 뭐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장관 1143년에 네. 포르투갈로 이제 독립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하고 났는데 네. 주위는 전부 다 그렇죠. 예, 둘러싸고 있는데. 그렇죠. 카스티아 왕국이니까 네. 불안한 거예요 보면은.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이 왕위를 안정적으로 받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교황한테 승인을 받으면 돼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카스티아 왕국이 아니고 포르투갈 왕국의 아폰수. 네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다. 교황한테 승인을 받으면 돼. 근데 교황한테 승인을 받으려면 돈을 많이 바치든지 뭘 바쳐야 되는데 네. 포르투갈은 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 싸우는 거죠. 누구랑요? 이 지역을 아직 점령하고 있던 네. 이슬람 세력하고. 네. 우리가 이슬람 세력 물리칠 테니까 우리 교황께서는 우리 좀 인정해 주세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먼저 조건을 제시하면 얼마나 건방져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칼을 빼들고 이슬람 세력하고 먼저 쳐요.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던 세력이 남하를 하면서 지금의 포르투갈 수도인 리스본, 당시에도 대도시였거든요. 이 지역을 1147년에 탈출을 해냅니다.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예, 요 시기가 이제 2차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였는데 2차 십자군이 되게 지지부진했어요. 네. 저쪽 예루살렘 뭐 이런 쪽에서. 그런데 이 서쪽에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큰 승리 소식이 이제 들려오니까 교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내가 십자군 전쟁을 벌였는데 기분이 좋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1179년에 정식으로 교황에 의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에 의해서 너가 정식 왕이고 이 지역에 대해서 하느님이 너한테 인정해준 땅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마음이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뭐 카스티아 왕국 같은 데서도 함부로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 쩝쩝침만 쩝쩝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기사단 세력들, 뭐 템플 기사단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르투갈로 찾아옵니다. 네. 당신이 이슬람 세력이랑 잘 싸운다며. 우리랑 같이 싸웁시다. 그래가지고 밑으로 리스본에서부터 계속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제일 바다 밑에 있는 요 알가브로라는 요 지역까지 밀어버려요. 예,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국경선을 이제 1249년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년짜리 이제 국경선을 800년짜리 국경선을 만든 거죠. 보면.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라 포르투갈이 좀 확고하게 그렇죠. 영토나 뭐 왕가 같은 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라는 이름이 정시로 등장하게 되고 포르투갈 왕국이 등장하는 거는 이제 12세기 말 그렇게 된다. 그리고 한 13세기 정도 돼서 지금의 영토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좀 낫겠네요.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 막 쳐들어오려고 해도 일단 스페인 카스티아 왕국부터 한번 거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카스티아 왕국은 훨씬 크고, 포르투갈은 규모가 작고, 물론 이제 이 지역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올 수 있던 데는 이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지금 국경 사이가 다 험난해요.
지형이 울퉁불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요인이 있었지만 항상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포르투갈 이제 13세기 말부터 14세기 초에 왕을 하던 이제 데니스 1세라는 왕은 네. 야, 국가의 경제를 좀 부강하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카스티아 왕국의 일원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말도 포르투갈어를 정식으로 이제 궁중 언어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작지도 개발하고, 황폐화 됐던 광산도 다시 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경제력을 막 육성을 하면서 이제 나무를 많이 심어요. 나무를 심어요? 예,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네. 이 지역이 약간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가끔 비가 한 번 오면은 농토가 쓸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심고, 나무를 보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 나무 크면 배를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이 데니스 1세 시절에 이제 네. 포르투갈 해군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뭐 좀 가난하지만 뭐 그런 대로 잘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문제가 이제 1383년 네. 14세기 말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당시 이 포르투갈의 왕이던 이제 페르디난도 1세가 아들이 없이 후계자가 없이 가게 됩니다. 후계자가 없으면 보통 유럽 관행도 이제 족보를 열어가지고 네. 이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볼 것도 없이 바로 옆에 있던 카스티아 왕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갈라져 나왔으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당시 포르투갈의 교회, 귀족, 그다음에 시민 대표 이런 사람들은 다 반대했던 거죠. 야, 들어가면 우리끼리 여기 딱 왕하고 이렇게 나라 하는 게 좋지. 네. 들어가는 거 싫어.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코임브라라는 이름의 이제 회의를 개최를 해서 네. 이제 다시 이제 왕을 이제 모셔오게 되는 거죠. 주왕이라는 이름의 왕을 이제 모셔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왕 1세가 네. 이제 포르투갈의 왕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네. 옆에 있던 카스티아 같은 경우는 저 포르투갈 저 우리 건데 계속 아쉬웠는데 네. 왕도 죽었어. 근데 이 자식들이 원래 이 당시의 유럽 법에 따르면 후계를 찾아서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네. 왕도 아닌 놈들이 지들끼리 왕을 새로 모셔와? 아, 이거 인정이 안 돼. 이건 인정이 안 된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전쟁이다. 네. 라고 그래가지고 카스티아가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네. 포르투갈로. 이제 포르투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변에 도와줄 나라가 있나요? 뭐 카스티아는 다 둘러싸였는데 뭐.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바다 건너 영국으로 갑니다. 아, 차라리 거기 가. 예. 네. 그래서 잉글랜드에 가요. 잉글랜드에 가서 네. 지금 카스티아가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다.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막아주세요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잉글랜드는 이제 이 카스티아한테 대해서 좀 원한이 좀 있었어요. 100년 전쟁을 할 때 프랑스를 이 카스티아 왕국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이 자식들한테 내가 한 방 먹여야 될 기회를 벼르고 있었는데 알아서 포르투갈에서 우리랑 같이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옳다구나라고 하면서 그러면 너희랑 우리랑 동맹이라고 합니다. 네, 100년 전쟁으로 하여튼 영국과 프랑스 굉장히 사이 안 좋은데 네. 이 상황에서 알고 보니까 프랑스 도왔던 게 카스티아 왕국이고 그렇죠. 영국 입장에서는 아주 눈에 가시고 그렇죠. 근데 마침 카스티아에 둘러싸인 포르투갈이 어. 자기네 살려달라고 하니 예. 아, 오케이.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군과 육군을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트리티 오프 윈저. 뭐 윈저 성에서 맺은 조약이라서 이렇게 됐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양피지에다가 뭐 잘 알아볼 수 없는 남아 있어요. 네, 남아 있습니다. 영국 이제 공식 이제 딱 그 문서 저장고에 가면은 네. 문서고에 가면 딱 있는 거죠 보면은. 그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아, 영국과 포르투갈의 예, 동맹이?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포르투갈이 이제 뭐 위태롭거나 네. 자관 포르투갈 입장에서 봤을 때 너는 누구랑 제일 친해? 라고 하면 옆에 있는 스페인이 아니고 영국 바다 건너. 야, 네. 한 700년 된 그렇죠. 문서네요. 예, 엄청 오래된 거죠. 네. 지금까지 유효하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385년에 네. 이제 포르투갈, 영국 연합군이 이제 카스티아군을 결정적으로 이제 격파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1411년에 이제 카스티아 왕국하고 이제 포르투갈 왕국이 아일론 협약이라는 거를 체결을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더 이상은 우리 안 건드릴게. 너희 뒤에 또 영국이라는 잉글랜드가 또 있는 걸 알았으니까 네. 음, 여기까지는 쳐들어오지 마라. 서로 이제 건들지 말자라고 네.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이제 경계선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1179년에 이제 승인을 해줬으나 실제로 이제 카스티아 왕국이 아쉽지만 끝
결심을 하게 된 게 1411년이니까 네. 뭐 200년 이상 어떻게 보면 애매한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안정을 이제 구하게 된 거죠. 네, 그럼 뭐 전쟁 이렇게 오래 하면 남한 할 나라가 별로 없을 텐데.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가난했던 포르투갈인데 전쟁을 하니까 경제력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당시 화폐에는 무조건 금이나 은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있을 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물 교환으로 이제 나라가 돌아가는. 뭐 바꿀 거나 있나요 여기? 그러니까 이 동네가 이제 영국이 동맹국이었으니까 네. 영국에 이제 판매를 하던 게 소금. 아, 하긴 해변 네. 말이니까. 햇변 좋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아, 포도주. 건어물. 네. 건어물. 예.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영국에 수출하는 거 빼고 나면은 음.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포르투갈 와인, 포르투 네. 와인, 뭐 포트 와인 이런 게 이제 익숙한 거죠. 그래서 옛날 경제학 시간에 리카르도 상대 우위론 이런 거 할 때 보면 비교할 때 나오는 게 포르투갈에서 와인을 수입하고 영국은 면직물을 수출하면 이게 이제 다 여기서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아,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지? 라고 하니까 싸움으로 단련된 싸우기 위한 의욕이 충만한 이 무사 계층들은 많은 거예요. 워낙 오래 싸웠어. 워낙 오래 싸웠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네. 이 힘으로 뭔가를 빼앗자. 네. 라고 그래가지고 1415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카스티아 왕국하고 전쟁이 끝난 지 4년 만에 1415년에 19,000명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네. 지중해를 건너갑니다.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이 아프리카에 있는 세우타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스페인 영토죠. 세우타? 네, 세우타. 여기 모로코 동쪽에 보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어요. 아.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요 지역이 옛날서부터 꽤 발달한 요런 이제 시가지가 있는 지역인데 요 지역이 이제 돈이 많다. 뭐 무역 같은 거 많이 했겠군요. 그렇죠. 네.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1415년 8월 21일 날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기습적으로 상륙을 했으니까 네. 단 하루 만에 점령해요. 점령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싸움은 역시 뭐 잘하네. 싸움은 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서부터 그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됐다. 아, 그 전까지 이제 어떻게든 영토 지키는 게 최우선 목표였는데 네, 일단 좀 없는 살림에 뭐라도 좀 하려고 보니까 싸울 줄 아는 것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눈을 돌려 보니까 좀 돈 많은 동네들 잘 만만한 삥 동네는 뜯으면. 네, 삥 뜯을 동네가 이제 도저히 이 카르티아하고는 이제 안 되고 바다 건너에 있는 세우타 이 지역이 이제 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1415년이면 15세기인데 네네. 15세기 초반에 뭐 보이면 가까운 바다라지만 이 지역에 그래도 2만 명을 보낼 정도면 총력을 기울인 거죠 보면.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점령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면. 그래요. 예. 그때부터 이제 어찌 보면 대항해 시대가 서서히 이제 막을 여는 거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이제 아프리카의 고난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짧다고 보지만 어떻든 간에 포르투갈의 황금기가 시작되나? 라는 느낌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뭐 항해술도 많이 발달을 해야 되고 또 배도 군함으로서 뭔가 좀 갖춰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이야기들은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네. 이어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대항해 시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흥미로운 포르투갈 이야기, 포르투갈의 옛날 이야기 전해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